600곳 가까운 상장사들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진칼 주주총회장을 잠시 뒤 연결합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지표는 역대 최장으로 동반 하락했고 설비 투자는 5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올해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구 절벽 가속화에 경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면세품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조양호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습니까? 네,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사내이사의 연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은 65.46%로 집계됐습니다.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일반 결의사항입니다. 10%가 넘는 지분율로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사였죠. 국민연금이 낸 이사 자격 강화안은 통과되지 못했다고요? 네, 찬성이 48.66%로 집계돼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관 변경은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혼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안건이 통과되면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이사 자격 상실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 자격 요건 강화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내년에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진칼의 주총이 열렸던 서울 한진빌딩 본관에서 SBS CNBC 권석입니다. 오늘은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보신 한진칼과 함께 박삼구 회장이 사퇴한 금호아시아나, 그리고 체룡비리와 로비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KT의 주총도 열렸는데 최나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네, 정기주총도 이제 막바지인데 오늘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린 겁니까? 네, 오늘 하루만 상장사 중에 약 26.9%의 주주총회가 몰렸는데요. 주총 막바지 시즌에 돌입하면서 가장 많이 열린 날입니다.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KT 등 무려 597개사의 주총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아시아나항공과 모회사인 금호산업, 이쪽 주총 분위기 먼저 알아볼까요? 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났는데요. 금호산업은 당초 의결권이었던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본인의 사퇴로 인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의안에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조금 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주주들에게 최근 회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사회이사 후보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박해춘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곽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지만 곽 변호사 사퇴로 박 전 이사장만 선임했습니다. 네, 항공업계 말고 다른 기업들의 주총도 궁금한데 KT는 주총장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주주총회 2시간여 전부터 KT 전국민주동지회, KT 노동인권센터 등 4개 단체 50여 명의 회원들이 황창규 회장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최근 불거진 KT 채용비리, 정관계 로비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황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총 결과는 사내이사, 사회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총수 순환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롯데는 어떤가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연임에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과다 겸직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영권을 사수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계열사들이 어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거든요. 롯데쇼핑 등 오늘 진행된 주총 역시 무난하게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연금은 신 회장이 연임에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롯데칠성음료 지분의 약 10%를 보유한 2대 주주인데요. 표대결에서 밀려서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롯데칠성은 신 회장의 우호 지분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연금 수익률이 3%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월 기준 기금 적립금이 660조 300억 원, 운용 수익률은 3.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9개월째 악화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이렇게 트리플 지표가 모두 좋지 않았어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9% 하락하며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광공업은 미국, 유럽으로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 국내 수요가 줄며 하락세를 보였고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10.4% 감소했는데요. 역시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가 포함된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11.5%가 줄었고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도 7.1%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0.5% 떨어졌는데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 판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4.6%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하락에 건설기성까지 4가지 요소가 모두 줄어든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경기가 전반적으로 모두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기 지표도 이 같은 모습을 반영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해 11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동행지수가 11개월 연속 하락한 건 IMF 위기 때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0.3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설 연휴로 세계 지표가 좋았던 1월 기저 효과가 지난달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쇼크가 현실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박연신 기자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인구 감소가 빨라진다고요? 얼마나 빨라지는 걸로 예측이 됩니까? 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초 2029년으로 예상됐는데 10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올해 예측 사망자 수는 31만 명인데 신생아 수는 3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오는 2021년에는 0.86명을 기록하며 더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거주와 이민들을 모두 합친 우리나라 총 인구수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10년 후인 2029년부터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0년 뒤인 2067년 4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98년에는 현재 절반가량인 2,55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였던 것에 이어 내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 속도는 느리고 고령 인구 수는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1000명당 사망자 수가 2010년에는 5.1명을 기록한 데에 이어 지난해는 5.8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30만 명대에 접어들었고 오는 2028년에는 40만 명대에 접어들어 2067년에는 한 해 74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신생아 수를 뛰어넘게 되고 점점 격차가 벌어져 오는 2030년에 예측되는 한 해 신생아 수는 42만 2천 명의 사망자 수보다 6만 4천여 명 줄어든 35만 8천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이렇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20%를 넘기면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고령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2036년에는 30%, 2051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가능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2017년에는 3,757만 명에서 10년 뒤에는 250만 명 줄어들고 2067년에는 1,784만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건데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내년 1.7%, 2030년에는 1.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 부담도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연령 가능 인구인 15살부터 64살까지 인구 100명당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인구 수치를 나타내는 부양 부담은 2017년에는 36.7을 기록했던 거에 비해 오는 2065년에는 117.8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50년 뒤에 성인 1명당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이런 악영향을 끼쳐서 기금 고갈 시기에도 빠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잠재 성장을 비롯한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여기에 연금과 기금을 포함한 상황 역시 악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네, 정부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방법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뤄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양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꺼리게 되고 아이를 덜 낳으려는 상황은 지속되는 겁니다. 네,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김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 얼마나 더 낮아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3.5%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지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08%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가계대출 금리의 주요 지표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내려간 영향인데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또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 가능성 등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반 신용대출 금리 또한 지표가 되는 단기 시장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0.08%포인트 떨어진 4.49%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내리막인데 그렇다면 기업대출 금리는 어떻습니까? 기업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3.7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대기업 대출 금리는 3.56%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93%로 0.07%포인트 각각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월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했지만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 영향으로 이달 다시 4%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업과 가계를 합한 전체 대출 금리도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 수익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수수료를 낮춰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확 줄게 됐다는 카드사들의 설명이 궁색해지게 됐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총수익은 24조 6,400억 원. 1년 전보다 4.8%, 1조 1,300억 원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6천억 원, 카드론 수익이 4천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해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며 2017년 8월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금감원 발표만 보면 카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6천억 원 증가한 셈입니다. 수수료율 낮아진 효과랑 이용액 증가한 효과랑 이제 혼재할 텐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오른 거는 카드 이용액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실적 자체는 부진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개 전업카드사의 IFRS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2017년 감독 규정 변화로 2천억 원의 충당금을 쌓은 바 있고 지난해 실적에는 이 부분이 기저효과로 반영돼 순이익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은 4.4%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1인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명 IS의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7.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달 사이 누적 수익률이 2.06%포인트 상승했는데 금융투자협회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평균 누적 수익률이 8.38%로 은행 평균 5.33%보다 높았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52시간 근로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이 제도를 지켜야 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이번 주에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이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계도 기간이라 이를 위반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네, 류 기자, 당초 계도 기간이 6개월이었다가 3개월 더 연장된 건데 또 연장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처음 계도 기간은 6개월이었다가 IT, 게임 산업 내에서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개월을 추가 연장했었는데요.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에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처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석 달 동안 고쳐지지 않으면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최종 사업자가 오늘 선정됩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오늘 언제 발표되는 거죠? 네, 관세청은 오늘 오후 4시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2곳을 상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제안서와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해 면세 사업자 후보로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 2곳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해외 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판매 상품은 국산품 비중이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 주체는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기존 휴대품 면세 한도와 동일하게 $600까지 허용됩니다. $400나 1리터 이하의 술병과 향수 600ml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지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팔 수가 없습니다. 공항이 거둬들이는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오늘 선정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2달 동안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말에 정상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 운항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오는 10월 하순까지 나라별 여름 노선이 조정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먼저 국제선의 경우 운항 횟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보다 주당 약 300회 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일본과 베트남, 러시아행 항공을 중심으로 증편됩니다. 가장 많이 운항되는 건 일본행 항공편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회 가까이 늘어난 주 1258회가 운항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편의 경우도 주 1240회로 작년 여름보다 3% 가까이 더 늘어나 사드 제재 이전인 3년 전 여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이 밖에 베트남편은 주당 82회, 러시아편은 36회 늘었는데요. 이번 일정 변경은 매년 겨울과 여름 시즌 두 차례 하는 정기적인 조정입니다. 서머타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항공편 변동과 계절적인 수요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김 기자, 국내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선은 운항 횟수가 줄어드는데요. 총 21개 노선에서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주당 1,900여 회를 운항하게 됩니다. 제주 노선의 경우 주당 8회 감편되면서 공급석이 13,000석 넘게 줄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내륙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좌석이 많은 항공기가 도입되면서 공급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항공시간은 이번 달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스케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로 하노이 담판 결렬이 교착된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해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건물 매입과 관련해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지만 자신의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26억 원짜리 복합 건물을 10억 원 대출금을 보태 사들였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GM과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MS오토텍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오늘 오전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한 주요 거래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은 완성차 업체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이르면 오늘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5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구성됐고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관련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오름세 2,1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28% 오름세입니다. 72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기업에서 주총이 열렸는데요. 주총 기업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입니다. 지금 박삼구 회장의 퇴진 소식이 올라오면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칼 역시 하락세입니다. 석태수 대표의 연임이 성공하면서 현재 2.3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난하게 원안이 가결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입니다. 지금 한국당 채용 비리를 밝히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팩브리핑 시시각각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